K-팝의 현재 위상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단일 국가로서 음악 산업에 있어서 성장한 유일한 나라를 지금 대한민국으로 꼽고 있어요. 아주 공고한 벽이라고 할 수 있는 영미권 대중음악과 지금 속된 말로 맞짱을 뜨는, 어떻게 한국 그룹이 내세우는 메시지에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을까? K-팝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주류 미디어나 어떤 권력의 힘을 빌지 않고 풀뿌리 운동처럼 이 시장의 질서를 우회할 수 있는, 전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문화 현상을 만드는 거는 과연 왜 K-팝이 늘 그렇게 K-팝다워야만 하는가에 대한 새삼스러운 질문입니다. 저평가됐던 K-팝이라는 일종의 우량주를 이제 발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K-팝의 특성과 매력, 그리고 성공 비결, 그리고 글로벌 K-팝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K-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늘상 쓰는 대중음악 혹은 가요라는 말을 이제 외부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대중음악이 지역적인 음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로컬 음악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자의 시선과 외부자의 시선이 따로 분리될 필요성이 전혀 없었고요. 이게 이제 90년대를 계기로 해서 조금씩 해외에 한국 대중문화들이 알려져요. 사실은 대중음악뿐만이 아니라 드라마가 먼저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이 또 같이 나갔었고, 이제 영화도 알려지면서 한국 대중문화가 이제 서서히 외부자의 시선을 받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한국 대중음악이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이 되기 전에 먼저 세계 시장에 진출했었던 그 대중문화가 사실 일본 대중문화였죠. 그래서 그 J-팝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뭐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음악 매니아들이나 뭐 그런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단어였었는데, 이런 J-팝이라는 단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생돼서 K-팝이라는 말로 이제 탄생이 된 건데, 사실은 그래서 그 K-팝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아요. 단지 코리안 파퓰러 뮤직, 한국의 대중음악이라는 말을 외부자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표현을 한 거다. 다만 이게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빌어서 이제 쓰게 되면서 조금은 또 새로운 의미가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래는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 알려진 혹은 해외를 겨냥한 혹은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붙게 되면서 이제는 바로 그런 음악들이 아이돌 음악이죠. 그러니까 K-팝 아이돌 음악이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그런 부류의 음악이 사실상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해서 전 세계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K-팝이라는 말이 한국 대중음악 중에서도 K-팝 아이돌 음악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조금은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서 활용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중음악의 동시대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대중음악이 성립된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대중음악이라는 건 있었고, 사실은
전쟁 이후에 미팔군이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공간을 통해서 한국 대중음악의 근대화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해외 팝음악이라든지 뭐 일본을 통해 건너온, 사실은 이제 한 번 더 거친 근대화라고 해야 되겠죠. 원래는 이제 미국이 만든 음악인데 이런 것들이 일본을 통해서 일본식의 것들로 재해석이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받아들이게 되면서 미국적인 한국 대중음악,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일본 스타일의 한국 대중음악이 이제 묘하게 섞이면서 한국만의 그런 혼종적인 대중음악의 어떤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케이팝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뭐 50년대, 60년대에도 뭐 신중현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그 동시대에 외국의 음악들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낸 역사는 있었어요.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적인 주도권, 발언권의 문제인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나라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악을 만들어도 한마디로 관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이고, 다만 이제 한국이 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현대화에 성공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나 노하우나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비로소 세계 시장에 우리 것들을 내세우고 그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것인데, 그 와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대중음악이나 이 문화의 힘을 뒤늦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이 아시아권의 중국이나 일본 이외에도 이렇게 한국이라는 굉장히 문화 강국이 또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더라.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것이고, 또 때마침 우리가 이제 근대화, 또 경제 개발 이런 것들에 성공을 하면서 경제적 발전이 토대가 되면서 대중음악도 역시 산업의 어떤 진일보를 이뤄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이 존재했었지만 조금은 저평가됐던 케이팝이라는 일종의 우량주를 이제 발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It's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the light. 안에 닿았지만 없을 때. 케이팝의 현재 위상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차트의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기록이나 지표를 우리가 보여줘도 사실은 그게 이제 체감으로 와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이제 주요 음악 시상식에서 케이팝 부문이 신설이 됐어요.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놀라운 저는 하나의 변화,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미국의 대중음악 시상식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로컬 음악상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음악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만들어낸 영미권, 서구권의 팝 씬을 사실 기리고 축하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사실은 음악 장르라고 하기도 애매한 한 나라의 음악 산업인데요. 이제 케이팝이라는 것이 하나의 부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케이팝이 미국의 주류 산업 입장에서도 하나의 카테고리로 따로 분류가 되고 그 음악의 산업의 지분을 인정해 줄 만큼 성장했다라는 의미죠. 이런 어떤 산업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건 사실은 그 소비자들의, 우리가 흔히 팬덤이라고 하죠. 이런 고관여층 소비자들의 어떤 놀라운 저는 활동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실 대중음악이라는 거는 음반사가 만들어내고 미디어의 힘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제 퍼져나가는 일종의 문화 제국주의적인
힘으로써 사실은 우리에게 각인되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강요되는 것이 대중문화라는 것인데 K-팝은 사실 그런 주류 미디어나 어떤 권력의 힘을 빌지 않고 밑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취향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입소문과 어떤 팬 활동, 컨슈머 파워죠. 소비자의 파워를 통해서 사실은 주류의 속된 말로 맞짱을 뜨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말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과거의 대중음악에서 뭐 인디 음악이라든지 장르 음악에 이런 어떤 흐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상업적인 K-팝이라고 하는 산업에서 이런 팬들과의 아주 밀착적인 관계에 의해서 아주 공고한 벽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중음악, 영미권 대중음악과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 있다. 아마 이런 것이 진짜 K-팝의 어떤 현재 위상을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단일 국가로서 성장한 음악 산업에 있어서 성장한 나라, 사실상 유일한 나라를 지금 대한민국으로 꼽고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보는 빌보드 차트의 성적이나 이런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K-팝의 현재 위상을 설명하는 지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미국이라는 그 시장 혹은 문화권을 중심으로 주류가 뭔가, 주류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큰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사회를 봐야 되는데 미국 사회에서 주류가 교체되는가?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거는 미국 역사의 특성이기도 한데 미국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백인들, 중산층, 그리고 남성들, 뭐 유대인 자본들 이런 아주 기본적이면서 강력하고 변화 없는 그런 공고한 성과 같은 이 주류라는 벽은 무너질 가능성도 사실 크지 않고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대중음악이 뭐 수십 년째 사실은 힙합이라는 음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락이 사실은 대중음악의 가장 강력한 장르였는데 이미 그 통계에 따르면 락 음악이 대중음악에 미친 영향보다 80년대 이후에 힙합이 대중음악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뭐 힙합, R&B, 소울 음악, 우리가 요즘 사실 대세라고 하는 음악들이 대부분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결국 흑인 음악에서 왔죠. 그리고 그거를 주도하는 것도 흑인 아티스트, 흑인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면 과연 미국에서 흑인이 사회 주류로 올라섰냐? 혹은 흑인 문화가 진정한 주류가 됐냐라고 묻는다면 그 말에는 쉽게 답할 수가 이제 없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주류라는 것이 단순히 얼마나 많이 팔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하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그 상위에 어떤 권력과 문화적인 그런 우열 관계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K-팝은 과연 주류인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라면 아직 주류가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연 미국 대중음악에서 혹은 영미권 팝씬에서 K-팝이 주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성과가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역시 또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 거의 뭐 100년 가까운 대중음악의 역사에서 늘 우리는 어느 하나의 고정된 구도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미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태양이 있고 이 태양이 이제 발산하는 빛에 의해서 먹고 사는
태양계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나머지는 빛을 내지 못하는 사실은 그런 행성들이었던 거죠. 근데 아까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그 안에서 영국의 대중음악이나 혹은 라틴의 대중음악은 결국은 큰 틀에서는 같은 패밀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중문화가 결국에는 유러피안 아메리칸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칸들이 세운 그런 나라죠. 그 문화들이 어우러져 있는 문학 하나의 용광로고, 그런 가운데서 라틴 음악이 어떤 시대를 잘 만나서 어떤 장르가 레게가 유행을 한다든지 라틴 팝이 유행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들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순서의 문제죠. 영국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영국 팝이 물론 비틀즈 이후에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대충격을 주었지만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예견된 충격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영국에 뿌리를 두고 있고 영국에서 건너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안에서의 나름 순환의 영향 구조였다고 한다면 사실은 K-팝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음악적으로 미국 팝 음악의 영향권 안에 있지만 산업적으로 보면 완벽히 외부의 세력입니다. 사실은 미국과 직접적인 어떤 산업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미국 산업을 통해서 우리 K-팝이 지금 진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완벽히 분리된 산업이 미국이라는 시장에 정말 벼랑간 진출해서 그 안에서 지금 큰 하나의 충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라면 오히려 브리티시 인베이전 이상의 사실은 지금 임팩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미국만큼 거대한 태양은 아니지만 어느 하나의 작은 태양이 또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태양은 나름대로 이 안에서의 그런 또 논리 구조와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안에 팬들과 소비자를 또 거느리고 있는 새로운 작은 태양계가 이런 큰 태양계의 영향권 안에서 또 하나 생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ocus on. Light it up like dynamite. 사실 K-팝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왜 어느 식당이 사람이 줄을 서서 밥을 먹느냐? 맛있으니까 먹죠. 왜 어떤 영화는 수천만의 관객을 동원하냐? 재밌어서 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K-팝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문화 현상을 만드는 거는 분명히 K-팝이 재밌고 좋고 퀄리티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왜 이런 게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졌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제가 또 언급하기도 했었던 저평가 우량주라는 말을 또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K-팝이라는 것이 우리가 길게 보면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고 짧게 봐도 2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미 글로벌한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미학과 사운드와 음악 스타일과 정서를 이제 확보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다만 K-팝에게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산업적인 열세가 있었죠. 세계적인 어떤 유통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킹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음악을 만든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많이 있지는 않았었죠. 또 하나는 이제 언어의 문제가 있었죠. 어쨌든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를 세계 공용어처럼 쓰고 있고 대중음악에서 영어라는 거는 단순히 미국이나 영국의 언어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상 기준이 되는 언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부르면 팝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 언어로 노래를 부르면 제3세계 음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간단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장벽을 K-팝이 어떤 식으로든 넘게 되죠.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사실은 극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언어의 장벽은 그 언어가 필요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 음악의 비주얼적인 강렬함과
그런 매력으로서 이제 극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는 시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저는 이제 뉴미디어의 어떤 급변, 뭐 SNS라든지 요즘은 이제 쇼폼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거대 자본의 힘이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라디오, TV 같은 방송의 힘을 우회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때마침 등장하면서 K-팝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든 음악의 본래적인 가치나 매력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K-팝이 성공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Watching so 바라보면 I'm waiting.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사실 뭐 미디어나 혹은 기술,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대중음악의 역사와 늘 항상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죠. 전기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전기 기타가 만들어지고 전기 기타가 만들어지면서 락 음악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듯이 사실은 하나의 기술이나 새로운 미디어나 플랫폼이 등장하면 음악 시장이 바뀌죠. 마이클 잭슨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80년대가 개막을 하면서 MTV라고 하는 새로운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그 뮤직비디오를 24시간 틀어주는 채널이 생김으로써 비주얼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 더 크게 주목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비슷한 사례를 적용해 보면 사실은 K-팝이라고 하는 음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매력이 역시 비주얼적인 매력, 퍼포먼스적인 매력인데 이거를 보여주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뭐 우리 라떼는 마리아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렸을 때는 정말 비디오 매체를 보려면 VHS 테이프를 보거나 뭐 DVD를 보거나 혹은 텔레비전을 봐야 되죠. 근데 이거는 모두 그 제한성이 있어요. TV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에 제한이 있죠. 예, TV 프로그램이 전 세계로 송출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DVD나 뭐 CD나 VHS 테이프는 이 물리적으로 사실은 이걸 만들어도 이거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전 세계적인 유통망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K-팝은 그러지 못했죠. 이거를 가능하게 해줬던 게 사실은 유튜브입니다. 예, 유튜브는 2005년에 출범을 했고 사실 원래 출범을 했을 때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UCC라 그래서 유저들이 만드는 아주 일상적인 비디오를 올리는 그런 공간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K-팝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주얼 중심의 음악과 묘하게 시기가 겹쳐지면서 이게 2세대 아이돌입니다. 소녀시대, 뭐 원더걸스, 2NE1이 활약을 했더니요. 요 2세대 아이돌들의 부상과 맞물리면서 이런 뉴미디어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찾았고요. K-팝 입장에서는 이 시장의 질서를 우회할 수 있는, 전복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팝이 인기가 있었던 게 혹은 BTS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게 뉴미디어 때문은 아니지만 그 컨텐츠를 보다 폭넓게 전파하고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한 현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뉴미디어의 발전과 변화된 양상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Click click 바라빙 바라봉 문을 박 차면 모두 날 바라봉 굳이 애써 노력 안 해도 Right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ve right swing. Overload,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Hey, so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저는 이제 BTS를 표현할 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K-팝의 모든 장점을 계승한, 하지만 K-팝이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까지 추가적으로 제시한,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제시한 그룹이라는 뜻이죠. 이제 그런 그룹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BTS 현상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BTS라는 그룹은 우리가 일견 봤을 때 K-팝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룹이죠. 뭐 잘생긴 외모에 누구나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또 갖고 있죠. 그리고 또 그들의 특유의 그런 무대 퍼포먼스, 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칼군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정말 그 해외 보이그룹이나 걸그룹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하나의 경지에 달아 있죠. 하나의 저는 뭐 우리 그 무술도 무도라고 하듯이 이제 K-팝의 어떤 도를 정말 다다른 그런 그룹으로서의 아주 정련된 그런 기술들이 있죠. 그리고 물론 그에 더해서 이 방시혁이라고 하는 이제 당시엔 빅히트, 지금 이제 하이브의 수장인 방시혁이라는 하나의 비저너리의 저는 어떤 안목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m not that heat.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Smooth like butter. Pour you in like 당시 그 BTS가 등장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K-팝 보이밴드나 이 걸그룹의 포맷이 이제 서양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던 그런 시절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K-팝의 장점들이 알려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K-팝이 갖고 있는 그런 특유의 특성들이 조금은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었던 시점이에요. 뭐 K-팝 특유의 그런 트레이닝 시스템이 굉장히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비인간적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K-팝 가수들은 뭐 만들어준 노래로 시키는 대로 뻥긋뻥긋 그 입만 벌리는 그런 뭐 마네킹에 불과하다. 심지어는 뭐 웃음까지도 회사가 시키는 대로 웃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게닉하지 않다라는 거죠. 유기적이지 않은 잘하지만 훌륭하지만 건강하지는 못한 음악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음악의 뭐 진정성, 이제 펑크 음악이라든지 힙합 음악 같은 것들의 본고장이기도 하면서 이런 음악의 진정성을 좋은 음악의 잣대로 삼는 미국 시장에서는 K-팝의 일정 부분 한계로 작용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BTS가 이 부분을 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방시혁 씨가 BTS를 만들면서 사실 염두에 뒀던 게 힙합의 진정성과 거친 메시지, 그다음에 그런 공격적인 이미지와 한국 아이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멋진 퍼포먼스 능력과 잘 짜여진 그런 기획력이 결합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방탄소년단이었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친 매너, 그리고 사실은 아이돌이라고 하는 건 늘 우리에게 이상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데 BTS는 굉장히 자신들의 어두움, 그리고 힘든 그런 여정들을 가감없이 대중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것들로 소통을 하면서 BTS의 유니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런 세계관들이 기존의 K-팝 그룹들이 갖고 있었던 조금은 인위적이고 인공적이고 뭔가 잘 다듬어진 이런 K-팝의 한계를 극복하고 버전업을 한 거죠. 예. 업데이트된, 업그레이드된 K-팝을 보여주면서 기존의 K-팝을 좋아하던 사람은 물론 K-팝에 짐짓 무관심했거나 혹은 비판적이었던 사람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K-팝 자체를 그다지 대단한 문화로 생각하지 않았었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서구권의 언론들, 뭐 평단, 그런 논객들의 관심을 이제 끌어들이게 된 것. 뭐 이것이 저는 뭐 BTS의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그런 뭐 진정성과 메시지와 솔직한 음악으로 승부를 하는 이 음악에 열광하는 뭐 지금은 이제 수천만에 달한다고 하는 아미들을 결집시킨 것이 아마 저는 뭐 미국 대중음악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의 메시지를 유심히 보면 과연 이게 그렇게 특별한 메시지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문학적인 뭐 요소라든지 미학적인 요소라든지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하지만
그 메시지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굉장히 평범한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내세우는, 어떻게 한국 그룹이 내세우는 메시지에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보편적인 인간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죠. 사실 80년대 후반만 해도 88 올림픽이 있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세계인들에게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집으라고 하면 못 집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 요즘 쓰는 말로 듣보잡 국가였는데, 어느 순간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좋은 의미로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모순들은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불만과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뭐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이런 구조에서 느끼는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뭐 갑과 을의 관계, 금수저와 흑수저에 대한 이런 고민들, 불만들 같은 것들은 미국의 어느 시골 주에서 느끼는, 뭐 혹은 우리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느 나라의 젊은 청춘들이 느끼는 불만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보편성은 사실 우리가 원해서 획득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바래왔던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죠. 일단 세계 시민이 되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 시민의 일원인 방탄소년단이 솔직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아주 개인적으로 털어놓는 것만으로 이거는 한국의 보편적인 얘기가 되고, 이 한국의 보편적인 얘기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보편적인 얘기로 또 확장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ith just... 미래에 대한 걱정, 끊임없는 노력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가장 즐겁게 해주는 일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세상일수록 항상 나, 너, 그리고 우리의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Did you say I wanna dance to music?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make our plans to live just like a golden and rolling like a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just let it go, we know how to let.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it mine,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it mine, 떨리는 지금도 you're on my mind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 but I'm super shy. And I wanna go out with you, where you wanna go, find a little spot, just sit and talk, looking pretty. 뉴진스는 사실 지금 K-팝 시장의 하나의 뭐 혁명이라고까지도 지금 분석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 중요한 팀이고, 사실 지금 아직 그 정규 앨범과 전국 투어, 뭐 세계 투어, 월드 투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 몇 곡만으로 지금 뭐 10곡이 채 안 되는 적은 곡만으로 지금 K-팝 시장이 거의 질서를 바꿔내고 있어요. 사실 뉴진스가 환기시킨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과연 왜 K-팝이 늘 그렇게 K-팝다워야만 하는가에 대한 새삼스러운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철학에서는 뭐 정반합을 말하곤 하는데, 지금까지 K-팝이 거두어왔던 성공, 그리고 그들이 팬들과 맺어왔던 방식,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오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 K-팝을 더 K-팝스럽게 만들어온 특성들이 있거든요. 뭐 음악의 퍼포먼스적인 특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마니악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음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대중음악에서는 나쁜 거지만 K-팝이 갖고 있는 이 어떤 시장에서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작용을 해왔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 가든 평범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 다소 어렵지만 진입장벽이 높지만 그 진입장벽을 뚫고 들어갔을 때 느끼는 쾌감은 굉장히 높은 그런 마니악한 음악으로서 사실은 미국의 대중음악과 차별화에 성공하면서 그 틈새 시장을 비집고 들어간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뉴진스 이전의 K-팝의 성공은 일종의 틈새 시장 전략 혹은 2등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산업에서 2등 전략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내가 1등이 될 수 없다면 확고한 2등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2등의 자리는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느냐? 1등이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화를 하는 겁니다. 뉴진스는 여기에 일종의 반기를 들고 있어요. K-팝은 어려워야 하나? 아니, 쉬울 수 있어. 뉴진스는 굉장히 심플하고 쉬운 음악의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어요. 누구나 들어도 좋고 어떠한 설명이나 나의 공부가 필요 없이도 그 음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다만 그 쉬운 음악은 이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세련되고 높은 수준의 음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음악, 가장 트렌디한 음악을 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쉽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그런 보편적인 음악을 한다는 것이 뉴진스의 철학이고 사실 이런 철학이 만들어진 데에는 SM 시절부터 사실은 그 수많은 전설적인 퍼포먼스와 어떤 미학적인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왔었던 아트 디렉터 민희진 씨의 역할이 큰데요. 이 민희진 씨가 이제 본인의 기획사인 어도라는 기획사를 차리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론칭한 그룹이 바로 뉴진스죠. 기존의 특히 남성 제작자들, 프로듀서들이 보여주지 못했었던 새로운 걸그룹의 유형을 지금 뉴진스를 통해서 민희진 씨가 이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기존의 K-팝을 완전히 뒤엎고 완전히 새로운 독자적인 그런 길로서 나아갈지 아니면 기존의 흐름과 공존하는 또 하나의 옵션이 될지 그건 아직 속단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뉴진스 이후로 지금 K-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복잡함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한 대중들을 공략할 만한 굉장히 보편적인 방법론들이 사실은 뉴진스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시도되고 있고 심지어는 마니악함으로 승부를 봤었던 보이그룹조차도 지금 뉴진스가 보여주고 있는 심플하면서 직관적인 음악과 비주얼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중음악에는 낙관도 비관도 사실 없죠. 왜냐면 어제의 스타가 오늘을 하루아침에 그 유명세를 잃거나 사실 누구도 관심이 없는 문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K-팝의 미래도 저는 그런 것과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적으로 분명히 본 궤도에 올라 있고 K-팝이 추구해온 그런 여러 가지 현지화의 전략이라든지 글로벌 K-팝 그룹의 론칭이라는 것이 분명히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근데 결국 이 대중음악이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고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그들에게 다른 옵션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산업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K-팝이 아무리 제대로 준비되고 훌륭한 컨텐츠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매번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이 K-팝이라고 하는 문화를 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의 종사자들이나 플레이어들이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K-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계속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사조들, 저는 이 사조가 꼭 음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사조, 정치적인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 대중음악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반영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도 성공할 것이다? 당연히 그럴 수는 없는 것이겠고요. 어떻게 시대 정신을 잘 읽어내고 대응하느냐가 결국 이제 K-팝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K-팝이 제가 장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기술인데, 그러면 기술의 특징은 뭡니까? 복제될 수 있고 모방될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분명히 K-팝의 방법론을 따라 이미 만들어지고 있죠. 뭐 후발 주자들의 유사 K-팝들, 짝퉁 K-팝들, 그리고 K-팝 비스무리한 어떤 것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고, 조만간 우리는 당장 올해부터도 이 경쟁 구도를 목격하게 될 수 있어요. 과연 거기서 K-팝이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굉장히 만드는 사람들의 숙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지난 한 20년, 30년간의 K-팝의 역사와 그 성과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얻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사실은 해방 이후에 또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인들이 가져왔었던 하나의 문화적인 열등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극복됐어야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극복 없이는 우리가 또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K-팝의 성공이 사실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지워버릴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놀라운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백인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만으로, 흑인들이 랩을 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막연히 동경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오히려 그 백인들이, 흑인들이 K-팝 아이돌들에 열광하고 우리 가사를 따라 부르고 그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 클래스를 듣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문화적으로 뭐 그들보다 아직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더 이상 열등감을 품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이 K-팝, 나아가서는 한류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앞으로의 K-팝과 한류는 이제 그러한 감성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만든 음악이 외국에서 얼마나 팔렸더라, 뭐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가 됐더라, 뭐 싸이의 말춤을 전 세계가 따라 춘다더라 라는 것에만 감동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다른 문화들을 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속 우리가 리더로서 훌륭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K-팝의 역사를 보면 결국 K-팝의 이런 국제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역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피드백이었어요. 사실은 K-팝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동력도 우리가 고관여층 소비자라고 하는 이런 팬덤이 계속 지속적으로 K-팝 산업을 자극하고 그들과 함께 공생해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앞으로의 K-팝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역시 저는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읽고 반영하는 밀접한 어떤 협력 관계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K-팝을 들으실 때 단순히 흘러가는 음악으로 듣지 마시고 내가 직접 참여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음악이라는 어떤 능동적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지속적인 K-팝의 발전, 나아가서는 한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대였습니다. 제가 함께 나눴던 K-팝 이야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